3월 23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된 건데요. 오세훈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야권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도전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전 선수도 정해졌고 시간도 얼마 안 남은 터라 여야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관장, 오세훈 후보 선출에 대해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네, 박 후보는 실패한 시장, 또 거짓말하는 전직 시장 대 미래를 말하는 박영선 구도로 선거가 짜졌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선거운동도 그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와 미래 이렇게 프레임을 잡을 거란 얘기군요. 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첫날이었는데요. 맞아요. 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오전에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서 백신을 접종했고 현재는 업무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네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누르고 단일 후보가 됐죠. 재보궐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코로나와 LH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우선 접종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LH 관련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논의를 위해서 여야가 만났는데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I'm ready. We owe these folks an awful lot. The scientists and the people who put this together, frontline workers. 네, 벌써 지난해의 일입니다.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가 시작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을 미국 전역에 생중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었죠.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농담도 건넸습니다. Jill, she's had her shot earlier today. She loves shots, I know. But 네, 이 10분짜리 영상, 백신 안정성을 우려하던 미국인들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접종 독려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I literally did not feel a thing, and so it was very good, very quick. The best thing for you, best thing for your family, and for everybody else. 네, 영국 보리스 총리도 백신 맞았습니다. 혈관에서 피가 굳는 혈전 현상이 보고된다며 접종을 일시 중단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란 결론을 내리면서 최근 유럽에서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The AstraZeneca vaccine's benefits outweigh its risks, with tremendous potential for preventing infections and deaths from COVID-19. 네, 이런 100마디 말보다는 역시 행동입니다. 보리스 총리가 접종 후에 지켜든 두 엄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프랑스의 장 카스텍스 총리도 또 아시아 태국의 뿌라유 총리도 접종 재개 후 가장 먼저 옷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회도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백신 접종 마쳤습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환자 및 종사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기에 우선 접종을 했습니다. 안정성과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자, 유쾌한 김 여사의 농담에 현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거 막 다니는 데서 웃음 다들 오시는 앞에서 제가 사실게요. 자, 여기서 잠깐 백신 접종 꿀팁 하나 나갑니다. 아직 찬바람이 스산한데 문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속에는 반팔 차림입니다. 왜일까요? 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근육주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90도로 바늘이 들어가야 하고요. 접종 부위도 이 팔뚝의 삼각근을 사용합니다. 다른 부위가 훨씬 더 아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접종의 편의를 위해서 반팔 또는 팔을 걷어올리기 편한 옷을 권장하는 건데, 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On va faire comme monsieur Véran. Je vous l'annonce tout de suite. Faut pas qu'il y ait trop de déception dans la salle. 네, 이렇게 팔만 살짝 걷는 겁니다. 자, 다시 코리아의 종로구 보건소로 돌아옵니다. 문 대통령 내외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정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말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접종 후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 없이 곧장 업무에 복귀해 예정된 회의를 챙겼습니다. 코로나 대응 수장이자 문 대통령보다 3살 위인 정세균 총리도 필요하면 저도 맞겠다라며 힘을 실었는데요.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중대본부장인 저 또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종이 시작된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 및 종사자 중에 76.9%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65살 미만 대상자가 동의한 비율인 93.6%보다는 낮은 숫자인데요. 고령,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능 및 안정성 논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안에 의사가 기저질환 여부, 또 현재 아픈 곳은 없는지 꼼꼼히 상담한 뒤에 백신을 맞게 되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각자의 병상에서 맞은 뒤에 역시 상주하는 의료진들이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저희 총 환자분들 240분 맞으실 건데요. 오늘은 60분만 맞으실 거예요. 이상 증세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셔가지고 한 번에 다 맞기보다는 좀 나눠서 맞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좀 저희가 4일에 걸쳐서 좀 맞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종한다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2주 이내에, 요양시설은 6주 이내에 접종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1분기 접종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2만 명이, 화이자 백신은 5만 9천여 명이 맞았습니다. 2분기에는 병원과 시설 바깥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 특수교육 종사자, 경찰, 군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문 대통령 접종 속도 높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코로나 백신을 맞았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자세히 설명했지만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맞은 거죠. 당연히 맞은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문 대통령 내외가 오늘 아침 9시쯤에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체온 측정에 본인 확인과 예진까지 일반인들과 똑같은 접종 준비 절차를 밟았고요. 팔등 어깨 부위에 주사를 맞기 위해서 미리 반팔옷도 챙겨 입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백신 접종에 대한 가짜 뉴스를 경계하면서 국민들에게 접종 동참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은 접종을 마친 뒤에 현재는 청와대로 복귀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백신 얘기할 때마다요. 그 조 반장이 전에 최소한 저보다는 먼저 맞겠다고 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국장 원래 태국권에다가 첫 사전까지 하시는데 저는 숨쉬기 운동으로 이 운기 조식하는 거 외에는 딱히 몸 관리 못 해가지고. 네. 어때요? 저희도 어차피 만 65세 이하 일반이잖아요. 국장도 65세 이하시잖아요. 이하요. 그러니까요. 네. 다 같이 어차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동시에 하게 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아웅다웅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웅다웅까지는 뭐 네. 제가 일방적으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아 근데 조금 이른 얘기긴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언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분기에는 요양병원 환자, 뭐 종사자, 코로나 관련 의료진들이 맞는 거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4월부터는 순수하게 연령대로 해서 이제 고 연령층부터 맞기 시작합니다. 75세 이상, 뭐 65세 이상 이렇게 맞게 되고 이제 저희가 속하는 18세에서 64세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은 하반기 빠르면은 가을쯤에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혹시 그 중에서도 또 나이 나누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국장은 있죠. 뭐 저희 또래시니까 알았어요. 못 끼겠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제 백신을 맞은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위험성 논란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오늘 아까 이제 나온 반응을 보니까 백신 국민들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맞은 걸 일종의 좀 특혜 프레임으로 또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을 다뤘는데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46명인데요. 한동안 계속 400명대를 찍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주말 검사가 반영된 월요일 수치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400명대로 복귀를 할지 아니면 진짜로 좀 줄어드는 추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동안 지역 발생 일평균은 417명이고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입니다. 자, 국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야가 이제 3+3 회의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LH 특검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였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없이 헤어졌는데 특검에 대한 못했다는 얘기고요. 네, 결론 없이 그냥 헤어졌는데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대만 이뤘을 뿐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동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양당 원내수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이게 셀프 조사가 돼서는 국민들로부터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그런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특검의 추천, 그다음에 규모,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다음 회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고요. 다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이런 문화 자체를 근절하고 제도 개혁까지 갈 수 있는 전기를 국회에서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 공감했고요. 전수조사 관련해서 현재 제안된 방식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안과 또 제3의 안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내교섭단체인 여당과 제1야당의 첫 회동이 별 소득이 없이 끝나니까 정의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합의를 해놓고 언제까지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쌓기 타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들을 감싸겠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혹여 거대 양당의 3+3 협의체가 면피하기 위한 위장 협의체라면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요. 직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전부 몰수해야 한다 이런 국민 여론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이 우후죽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8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요.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법은 땅 투기 공직자 등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민주당 허영, 김계웅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LH 사건 장본인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견들이 네. 나왔지만 네. 이제 법안 소위위원장인 법조인 출신이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 모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을 묻지 않는 게, 즉 소급을 하지 않는 게 헌법상의 원칙이잖아요. 자,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이 인정되는 것은 친일파들의 친일 재산 같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소급은 위헌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영향 등에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몰수 추징 조항에는 소급 적용 내용은 빠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법사위가 또 시끌시끌했던 사안이 있죠. 어제 저희가 다뤘던 사안인데 최근 이제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죠. 그 이후에 검찰이 이제 대검 간부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어제 박범계 장관이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제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합동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박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고 예상했던 대로 뭐 여야 간의 공방이 좀 있었죠. 네, 인격 모독 논란이 오간 끝에 정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박 장관에게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기소 지휘를 하지, 비겁하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이에 박 장관이 비겁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3일에 걸쳐 기록을 본 뒤 나름의 결단으로 한 지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이 왜 법무부 장관이 6,000페이지 기록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자, 이 장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법무부 장관이 뒤집으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기록 6,000페이지짜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틀린 거예요? 의원님. 아니, 대법원 판결이 틀린 거예요? 존경하는 김도읍 네, 의원님께 법무부 장관님 저 존경하지 마십시오. 존경 안 받고 싶어요. 예,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말입니다. 예. 장관님은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인천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자, 지난번에도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네, 한편 박 장관에게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왜 모든 걸 다 저에게 확인을 받으려 하느냐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검사에게 그 경위를 물어봤느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아직 물어보지 못했다. 또 진 검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에 인사청문회에서 그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번 물어볼 생각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이제 법사위원이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관이니까 저기 이제 좀 자리에 앉았고요. 그 정회됐다가 지금 다시 속회됐다는 거죠? 네,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문 대통령 접종 속도 높여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재보궐 소식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야권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누르고 야권 최종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 후보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본선 승리를 다짐했고요. 안 후보도 깨끗이 승복하면서 야권 승리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두 후보 또 두 당의 화학적 결합이 단일화의 남은 숙제겠죠. 박준호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몇몇 지인에게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오세훈이랑 안철수 중에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정치 테마주에 관심 많은 지인들이라 괜히 책 잡히기 싫어서 아주 중립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직전 여론조사상 오세훈 후보가 살짝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 아무도 예상 못한다고 말이죠.
간혹 예리한 지인들은 야, 기자들에게 엠바고 걸고 사전에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콕 찔러보기도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저 역시 오전부터 발표 시간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1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승자는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돌고 돌아 10년 전 그때 그 자리를 향해 한 발 더 내디딘 겁니다. 당내 경선 승자 발표 때처럼 오 후보 또다시 연설 도중 목이 메었는데요. 애써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자책감,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확한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박빙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낙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오 후보가 앞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 후보는 안 후보에게도 위로와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안철수 대표도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안 대표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였습니다. 저는 야권 단일화의 물꼬를 처음 트고 막힌 곳은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하면서 뚫어냈고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후보 선출이 1라운드였다면 이제부터는 본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화합적 결합이 2라운드가 될 텐데요. 쉽게 말하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온전한 한 가족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비단 어제뿐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수차례 충돌했었죠. 안 대표가 선거 이후 야권 통합을 약속하며 더 큰 2번을 꺼내들었다가 더 큰 위기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시장이 되시고 거기에 유력 주자가 결합하는 형태를 희망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도 또 야권 분열로 갈 것입니다.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저들과 싸울 때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이 야권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요. 그간 경쟁을 거치며 서로 간에 쌓인 앙금은 풀어야 할 숙제인 듯합니다. 선대위원장
위원장을 서로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신지. 네, 서로 그렇게 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오세훈 후보께서 제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사람의 단결도 중요하지만 사실 두 당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 해묵은 갈등인데요.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은 단일화 국면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는 좀 도를 넘으셨습니다.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상황이 아니라 나는 국민의힘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김미경 교수를 가리켜서 상향제다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토론 못하는 사람, 공고집, 상황, 정신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지난 보름 동안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입니다.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해도 서로 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범야권 통합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될 텐데요. 벌써부터 안철수 대세론을 꺾은 김종인 매직이란 탄성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본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두 사람이 정치적 화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김종인 매직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김 위원장도 오늘만큼은 안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에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스스로 이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하여튼 본인도 열심히 시장 선거를 위해서 돕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지켜지기를 갖다 바랍니다. 승자인 오브야 이제 당연히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본선에 집중하겠죠. 패자인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 역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일단 승복 기자회견에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겠다고 약속했죠. 단일화 경쟁에서 승부수로 뛰었던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의 합당은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양당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조율을 해야만 될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 신주류와 국민의당 사이 반목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신주류는 현재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말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바른정당, 국민의당 출신으로 안철수 계였던 인물들인데요. 지금은 안 대표와는 관계가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못합니다. 합당을 추진하면서 난관 봉착이 예상되는 시점이죠. 안 대표야 오늘도 범야권 대통합을 강조했지만요. 우선 1차 목표인 양당 공동선대위 구성과 합당부터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 선출, 곧바로 원팀 이뤄질까? 사실 오늘 정치부회의 하는 도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박준호 반장 오늘 굉장히 고생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침 일찍 발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응답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틀 동안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 집계가 이제 빨리 끝났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초박빙의 승부로 예측이 됐는데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거뒀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연속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 사퇴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이제 시장직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아까 그 박 반장 발제에서 10년 전 그때 그 자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 후보는 재선 서울시장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해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결국 사퇴를 했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도전을 하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려왔지만 각각 민주당 후보인 정세균, 고민정 후보에게 밀려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분류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로 분류돼 오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사실 좀 스텝이 꼬였었는데요. 그 오 후보는 지난 1월 초에 안철수 대표의 입당 그리고 합당을 촉구하면서 이른바 조건부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출마 선언이 어딨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했었죠.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세가 강한 나경원 전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을 하면서 지난 4일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처음에는 안 대표에 비해서 열세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당내 경선의 어떤 컨벤션 효과 그리고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야권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오 후보의 수락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는 깨끗이 잊기로 합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몸값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보궐선거 이후로도 연장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나왔었죠. 네, 조금 섣부를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선 김종인 매직이 다시 한번 통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안철수 대세론에 밀려서 제1야당이 후보조차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컸었죠. 그랬던 만큼 오 후보의 낙승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결과인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1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후보의 승리에는 김 위원장의 뚝심과 노련한 수싸움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막판 혼전세에서도 제1야당 후보로 경쟁력을 자신했던 김 위원장은 그 벼랑 끝 전술로 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19일 전 단일화가 불발되고 주말 넘겨서 평일로 여론조사를 가져온 것 또한 김 위원장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이 일었지만 김 위원장은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소신으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본선에서도 만일 오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김 위원장이 대표로 추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왔는데요.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 시장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내 소위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이제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당선을 시키면은 그것으로서 내가 이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잠깐 설명은 했는데요.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를 사퇴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일단 맡는 건가요? 네, 일단 안철수 대표 일단 후보 사퇴부터 할 예정인데요. 안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안 대표 이름 위에 붉은색으로 사퇴가 표시됩니다. 안 대표는 오늘 결과에 승복하면서 오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야권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오 후보가 요청하면 당연히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 후보도 오늘 단일 후보가 확정된 뒤에 당연히 유한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권 선거 공동 선대위 체제가 출범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얘기가 벌써 나왔죠. 실제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합당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직접 꺼내기도 했고요. 아까 이제 박준호 반장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신 반장, 안 대표의 향후 계획이 궁금하네요. 네, 오늘 승복 연설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두 당 모두 합당은 사실 또 나중 문제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먼저라는 건데요. 안 대표도 오늘 합당 선언은 유효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오 후보의 선거 승리에 집중한 뒤에 그 다음에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 전반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단일 후보가 된다면 제3지대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죠. 그러나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패배하면서 이제 여야 간의 이제 1대1 구도가 뚜렷해졌고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대선 구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또 조 반장이 나중에 분석을 좀 잘 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3지대가 아무래도 힘을 얻어야 윤 전 총장한테 유리한데 말이죠.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자, 아까 이제 박 반장이 그 발제 첫머리에 정치 테마주를 얘기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서 오세훈 테마주가 급등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그 진양그룹 종목들이 대폭 상승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랬는데요. 뭐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 등인데 이 종목들은 그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이 오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안철수 테마주라고 언급되는 그 알랩, 까뮤 ENC는 급락했는데요. 안 후보가 전직 대표를 맡았고 현재 최대 주주인 안랩은 전 거래일 대비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까뮤 ENC는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그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2017년에 안 대표의 대선 당시 지지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거기서 상임대표를 역임을 하면서 관련주로 묶였고요. 써니전자는 임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묶이네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좋아요.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꺾고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패배 겸허히 수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권 소식 위주로 좀 다뤄볼 텐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여권도 지지층 결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낡고 실패한 시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보궐선거를 보름, 또 사전투표일을 열흘 앞두고요. 야권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구도가 확실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영선 후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7만 5천 어린이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했습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진이 좀 어색하죠. 기사 제목은 엄마 서울이 맞는데 박 후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요즘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있습니다. 네, 바로 10년 전 박 후보의 시장 선거 당시 사진인데요. 어제 박 후보가 찾은 초등학교, 사실 여기입니다. 박 후보가 또다시 10년 만에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이유, 서울 시민의 복지 향상도 있겠지만 바로 10년 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겠죠. 저는 비록 오늘 물러가지만 서울의 그 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두고도 품성이 여의치 못해 수시로 치하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안경을 한번 써봤는데 여러모로 이번 선거 10년 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모조모 따져보는 류반장의 R파일 코너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오 후보 부인 소유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함께 그에 대한 해명이 거짓말이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20곡에가 점입 가경입니다. 모든 서류와 문서는 오세훈 후보가 했던 일을 또렷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말 바꾸기,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내곡동이라는 곳 어딘가 익숙하시죠? 바로 박근혜 씨의 사저, 그리고 이명박 씨의 사저 부지가 모두 내곡동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노른자 땅이었죠. 박근혜 씨가 215억 원의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검찰이 오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는데요. 이 내곡동 사저 매입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도 이뤄졌었습니다. 이명박 씨 역시 퇴임 후에 사저 부지로 내곡동을 콕 찍었는데 당시에는 특검까지 갔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내곡동 땅이 선거의 논란의 중심이었는데요. 특검 도입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제 이 내곡동 사저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수사만 배당을 해놓고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셀프 보상 의혹을 반박하는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 후보 측의 내곡동 땅 개발은 노무현 정부가 지시했다라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허위 사실로 민폐를 끼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지라고도 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지는 쪽이 네거티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도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헛발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다시 R파일입니다. 주 원내대표의 이 말, 지는 쪽이 네거티브를 한다라는 말인데요. 바꿔 말하면 이기는 쪽이 네거티브를 당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야권 단일화 사실 오세훈 후보가 처음부터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단일 후보가 될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변의 연속이었는데요. 박영선 후보만은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예감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 후보의 공격, 오 후보에게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각 후보들의 연관 키워드를 분석한 박 반장의 빅보드 차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국내임 서울시장 후보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박영선과 내곡동입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도중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을 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여러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었죠.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오 후보와 차이점은 박영선이란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캠프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오세훈 후보는 32번, 안철수 후보는 7번 비판했다고 합니다. 오 후보를 4.5배 이상 많이 비판을 한 건데 그래서 말입니다. 박 후보 측의 예상대로 오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됐으니 이제 본선에서는 진검승부를 벌여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맑아지는 느낌. 네. 그리고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의 열일할 후보인가 아니면 딴 일할 후보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다시 류 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론조사상으로는 박 후보가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요. 어제 발표된 저희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2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일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라는 정치 이슈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컨벤션 효과 때문에 야권의 관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율이 빠졌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의 격차에 상심한 여권 지지층이 투표장에 혹시 아예 안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파도의 수면이 높다고 해서 바다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파도는 잔잔해지면 바다의 수면은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예전에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결국은 1% 내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1%라도 끌어모아야 하는 박 후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앞서 단일화를 이뤘던 열린민주당을 찾았습니다. 두 분의 멋진 후보님들께서 국민들께 보여주신 그 통큰 단일화의 모습은 지금 야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치졸한 단일화의 모습과 많이 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민주당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동안 함께 치열하게 정책 레이스를 펼쳐주신 김진애 후보님과 원팀이 돼서 서울시 대전안 그 담대한 걸음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까지 남은 보름 동안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저희 여정회에서 살펴봐 주세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박영선, 오세훈의 낡고 실패한 시장, 지지층 결집의 주력. 네, 우리 발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코너 부자잖아요, 류 반장이. 근데 오늘 또 새 코너를 들고 나왔는데 안경을 쓰니까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근데 그 류 반장, 네. 그 류 반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우리끼리 그 알파일의 R이 뭐냐를 갖고 토론이 있었거든요. 류정화의 R이냐, 뭐 알고 싶다의 R이냐, R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류정화의 R입니다. 류정화의 R. 네. 아까 누가 맞힌 거예요, 그러면? 신 반장이 맞힌 제가 거죠? 맞췄죠. 네.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아니 근데 그 류 반장이 그런데 말입니다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그 코너가 몇 개 안 되지만 조 반장도 이제 저것이 알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 반장이 많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또 차별화된 그런 목소리 톤이네요. 모사의 급이 다른. 아까 연습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조 반장이 뭐가 돼요? 죄송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류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권에서 박영선 그 캠프랑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이 오늘 또 추가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건데요. 박원순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는데요. 용산공원의 어느 의자에 박원순 이름 석자를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최근에 이제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했죠.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도 자진해서 차례로 물러났는데 글쎄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박 후보는 오늘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서 임 실장과 최근에 연락한 적이 거의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고 그 얘기는 앞서 이제 박준호 반장 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두 후보 간에 뭐 공격과 방어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일단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낡고 실패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외에도 비판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시장이다. 콩밭에 가서 다른 일 하려다 안 되니까 서울로 다시 돌아온 재탕, 삼탕 후보다.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오 후보는 보편적인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오 후보 시장 시절 무상급식 대상자였던 20대 청년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동의가 힘들다고 하더라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게 공정과 차별 없는 생각,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한 부분이 MB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후보는 공정과 관련해서 LH 사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후보 본인도 무척 분노했다면서 LH 사태 관련 잘못된 역사를 끊어내고 청소할 후보가 바로 나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단호하게 적폐청산과 개혁을 했어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좀 더 단호하게 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혁이나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피로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삐가 좀 느슨해진 것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박 후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어제 여정의 발제 시간을 좀 보니까 반장들마다 좀 발제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제가 늘 항상 좀 짧고 나머지 세 분이 무슨 소리예요? 박 반장이 제일 길죠. 어제 제가 8분 40초였고 세 분이 다 9분이 넘었어요. 어제만 그런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길게 쓰면 될 것 같은. 글쎄, 본인이 짧게 써놓고서 여기 나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저는 예전에 그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를 제가 근무 시간 끝나고 밤에 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감기까지 걸렸었는데 이 단일화 과정이 완성이 됐는데도 박 반장은 야권 후보들을 하나도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갑자기 지금 나온 거예요? 공정 이슈에 대해서. 공정 이슈에서 끝나고 둘이 얘기해요. 나중에. 조 반장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그때 혹시 야근 수당 받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못 받았으면 지금 할 얘기 많아요. 받아가지고 5대5로 좀 조용히 좀 해봐요. 공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복 맞고 못 나간다니까 자꾸 이제 그만 좀 해요.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뿐 아니고요.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어제 JTBC가 보도한 국회 레스토랑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쟁점화했는데요.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이던 시절 선정된 그 국회 내 레스토랑의 대표가 박 후보의 지인이란 겁니다. 정확히는 박 후보 부인의 전 동업자의 딸과 사이라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임대료도 전기수도 난방비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박 후보 측은 당시 대기업 여러 곳의 레스토랑 운영업체를 문의했지만 관심을 보이는 곳이 그 현 대표가 속한 기업뿐이었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모르쇠입니다. 불법 사찰부터 특혜 분양 의혹까지 파도 끝이 없는 박형준 후보의 막장 의혹에 국민은 허탈합니다. 공직자의 기본을 갖추지 않은 MB 아바타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살고 있는 LCT 관련한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LCT는 부산시장이 살아서는 안 될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있었고 또 LCT 시행사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박 후보는 LCT에서 잠이 오냐라고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LCT 프리미엄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박 후보의 부인이 아들에게 프리미엄 1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그 최초 분양자는 이영복 LCT 회장이 아닌 게 확인이 됐고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LCT에 살고 있는데 왜 거주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일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권 거래를 통해 힘들게 자녀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합리적인 의혹제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살 권리가 있죠. 20억을 하든 40억을 하든 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LCT는 부산시장이 살 곳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들은 LCT 시장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정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법원까지 완벽하게 이 정권 집권 여당이 수족처럼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LCT 아파트 가서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야 간의 고소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배우자 명의의 그 도쿄 아파트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를 했는데요. 성일종, 김은혜, 김도읍 의원과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 왜곡 이런 왜곡된 혹은 또 과장된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해당 아파트는 20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이고 초호화 아파트도 아니고 야스쿠니 신사와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를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그 관련 발언이 담긴 2009년 서울시 의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앞서 오 후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지난 10일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서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한 건데요. 네. 오 후보 측은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딸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관련 의혹을 주장한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등에 대해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고소, 고발, 또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보름 남았는데 보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오세훈의 낡고 실패한 시장. 지지층 결집 주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크게 흔들기도 하죠.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속보로는 얘기했습니다만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성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 아닌 아줌마 아저씨 논란에 엄마까지 소환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에 도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하루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죠. 전통적인 보수층의 환심을 좀 사고 싶었나 봅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을 돌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시민단체들까지 다 모이는 범야권 대통합을 할 겁니다. 그 시민단체는 실례지만 광화문 그 애국 시민들 우파 태극기 그 세력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다 포함됩니다. 그 부정선거 4.15 총선 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이거 지금 저 투표용지 관리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부터 부정선거로 밝히면 된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전략적으로 못했나. 태극기 세력도 오케이, 부정선거 의혹도 오케이, 보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내곡동 땅 문제로 국내임 오세훈 후보가 수세에 좀 몰렸죠. 이 점을 부각시키며 민주당 박영선 후보까지 이른바 일타 쌍피를 노렸는데요. 저는 무결점 후보입니다. 저는 부동산이 없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재산이 얼마인데 전세를 살고 집 땅도 없어요 그럼? 네 없습니다. 저는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박 후보를 아줌마에 빗댄 안 대표. 당장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도쿄의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는 박영선 후보를 아줌마로 지칭한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집 없는 아저씨입니다. 본인이 아저씨니 박 후보를 아줌마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듯합니다. 글쎄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만일 박 후보가 안 대표를 향해 토론도 못하는 아저씨라고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참못 궁금합니다. 여기에 집 없는이란 표현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집 없는 서민과 집만 없는 안철수 분명히 다르죠. 이번에 선관위에 신고된 안 대표의 재산 1,550억 원이 넘습니다. 안 대표 결국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를 냈는데요. 사실 저도 집 없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다시 그런 용어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이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굳이 왜 아줌마라는 단어를 왜 갑자기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저씨니까요. 사실 안 대표에겐 반면 교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안 대표와 긴밀한 사이였던 분이죠.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현주 전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시절 이런 말을 해 구설에 올라섰습니다. 솔직히 조리사라는 거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를 했었는데요. 저도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늘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저도 아줌마다. 안 대표의 해명과 비슷합니다. 안 대표가 반면교사에 실패했다면 자기 반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그런 마음가짐,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아줌마에 이어 이번엔 엄마가 됐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아이를 보살피고 기르는 것으로 국한시킨 게 아니한 겁니다. 자당의 여성 후보를 두고 서울시장으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말이 고작 성역할 프레임을 씌우는 것밖에 없습니까?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은 이런 발언에 곤욕을 치렀었죠.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입니다.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 아직 본인의 학설을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선거에선 말 한마디가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면 그 영향이 더 크겠죠. 자나깨나 말조심, 꺼내기 전 다시 보자. 요즘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한세 철학자를 찾아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첫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애국심이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은 정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답이 이미 정해진 질문 같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죠. 아직도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어찌 보면 난센스입니다. 이미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대선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신당 창당이다, 위인전 출간이다, 시끌벅적합니다. 윤 전 총장의 침묵하에서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의 행보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 전 총장, 위인전은 물론이고 동상에 거목 반기문이란 노래까지 나왔었죠. 승천한 백마님께 주인이 되어 지명산의 정기를 받아 부모님 주신 총명함으로 국원성에 출생하셨네. 기름장어란 별명처럼 대선과 관련해 말끝을 이다가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귀국 후에 각계의 국민들을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한 몸을 불사르겠다는 다짐, 귀국 20일 만에 자동 소화됐습니다. 혹독한 검증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벌써부터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분이 있죠. 검찰 내 이 특수수사 인맥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들어가서 정말 보니까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이 과거 그 군대 환화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이 사퇴 전 뉴욕 맨해튼 검찰의 전설인 로버트 모겐소 전 검사장의 정기를 배포하라 지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모델은 따로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세르지오 모루라고 브라질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브라질의 그 검사, 법무부 장관도 지냈죠. 그런 검사에 훨씬 더 그 가깝죠. 뉴욕 그 검사장은 미국에서는 직접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처럼 그런 비민주적이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죠.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대선 주자 1위 윤 전 총장. 이제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아줌마가 왜? 난 아저씨. 이낙연도 엄마 발언 논란. 자, 외교안보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밤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3년째 이제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부 당국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결의안을 나서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채택 과정에 동참을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빠졌던 미국은 이번에는 참여를 한다는 거죠? 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이사회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이번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방한했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을 압제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자국민 학대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조 반장, 미국은 북한뿐 아니고요. 중국의 인권 문제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료 2명을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신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럽연합도 미국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인권과 관련한 제재를 가했는데요.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is package includes 4 individuals and 1 entity from China, who have had an active role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inese policies in Xinjiang. 유럽연합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재한 건 지난 1989년 베이징天安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도 보복 제재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 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중국과 북한이 또 친서를 주고받는 그런 속보도 있었죠.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죠. 국회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철수 아줌마가 왜? 난 아저씨, 이낙연도 엄마 발언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공식 사과입니다. 여성은 군대를 안 갔으니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아제약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결국 동아제약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 화해 의미로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비단 이곳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경험담이 쏟아진 바 있죠. 성평등 조직 문화의 첫 단추는 채용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려면 여기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하겠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뉴스가 막 계속 쏟아지겠네요. 정치부 회의를 꼭 봐야 되네요.